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라면 신은 죽었다며 좌절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감동 주파수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대체 이분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이분의 사연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클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큰 식품 기업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듯 집안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자신을 더욱 사랑해줄 사람을 찾으셨다며 제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성격이 워낙 불같으셔서 오빠와 저에 대한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셨고 어머님께는 면접 교섭권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였는지 단 한 번도 저희를 만나러 오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어머니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엄하셨지만 저에게는 다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오빠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 큰 오빠는 중학생, 작은 오빠는 초등학생의 나이였는데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이혼과 부모님이 싸우는 걸 다 지켜봐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빠들은 비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명문 사립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오빠들은 학업은 뒤로 한 채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거나 대마를 즐겼습니다. 가끔은 지역 경찰서에서 집으로 연락이 오기도 했죠. 결국 오빠들은 명문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노동자 계급이나 다니는 지역의 일반적인 학교를 겨우 졸업하게 됩니다. 오빠들이 그렇게 비행을 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지 않게 되자 아버지는 저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거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오빠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최고급으로 준비해 주셨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한 여러 가지 교양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제 또래들이 저처럼 지내는 줄 알았어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가정교사와 함께 탈무드를 읽으면서 의견을 교환했고 식사 시간에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운동을 하거나 외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어, 힌디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등 다양한 외국어를 학습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오빠들이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제 상황이 상당히 부러운 환경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봉사활동을 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 제가 정말 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렸던 저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의 교육 방식은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저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거나 친구 집에 방문하는 것 등등 대다수의 아이들이 누리는 것들은 누리지 못한 채 아버지의 교육 커리큘럼에 맞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입학하면서 결국 저는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을 떠나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던 저는 호주를 떠나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결사반대하였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호주 국립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기 시작했고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며 아버지께 제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 없던 제가 아버지께 반항하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아니면 계속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다치게 하더라도 제 뜻을 굽힐 순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께서 타협안을 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해외 봉사활동이었는데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하고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목적 없는 단순한 세계 여행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아버지가 아는 협회와 함께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오라는 것이었죠. 이건 역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 역시 여행보다는 봉사가 훨씬 더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지인분이 운영하는 봉사단체에 속한 채 저는 봉사활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베트남 북부 지역의 박린이라는 곳의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로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집을 다시 지어주기도 했죠. 그렇게 베트남에서 3개월 정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봉사단체의 팀장님이 저에게 혹시 더 열악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마음이 있냐고 넌지시 물어보셨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봉사단원의 일원인 저의 의견은 물어볼 게 아니라 봉사단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팀장님은 저희 아버지가 누구고 제가 왜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더군요. 팀장님은 제가 처음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돈 많은 집안의 아가씨가 교양활동을 하러 왔구나 하면서 언짢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고 반성하셨다고 해요. 봉사단체의 다음 일정은 인도의 최대 슬럼가로 이동해서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저를 그런 곳에 데려가기가 신경 쓰이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거길 가지 않겠다고 하면 번거롭지만 팀을 나눠 저를 포함한 몇몇의 인원은 베트남에 남기고 인도로 이동할 예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저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며 함께 이동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저는 두 번째 봉사지로 인도 뭄바이의 최대 슬럼가인 다라비를 방문하게 됩니다. 단순히 빈민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은 자본주의를 아주 잘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대다수는 가난하지만 극소수는 가족기업 형태의 도자기 회사를 운영하면서 극빈층의 노동력을 활용해 돈을 벌고 있는 곳이었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호주나 한국이라면 하루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을 월급으로 주면서 그들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도 아이들의 올망똘망한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천사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천사들이 자라마치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잔인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라비에서는 거의 모든 게 부족했지만 그중 가장 부족한 건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다라비에 사는 극빈층은 돈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릴 경우 그냥 자연 치유를 기다리거나 죽거나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봉사단체는 이곳에서는 의료 봉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리비 사람들을 위한 텐트를 짓고 진료와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인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의료진들과 함께 합류해 봉사활동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됐습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니었지만 다행히 어릴 때부터 힌디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통역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살아있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 이게 진정한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주에서는 아버지의 계획에 맞게 살아왔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클로이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쓸 약이 부족해서 혹은 조금만 더 빨리 찾아왔다면 살 수 있었을 아이들과 사람들이 쉽게 죽어나가는 걸 볼 때면 계속 눈물이 차올랐지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있는 제 통장에서 저희 봉사단체로 돈을 송금해 약을 더 살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퉁퉁 부은 상태로 아버지의 등에 엎인 채 텐트로 들어서는 소녀를 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이의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돋더니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다고 아이의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몸에 열이 오르는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보면서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신의 가호가 있을 거라며 아이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인도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저는 호주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베트남과 인도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환경과 삶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제가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좋은 경영자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제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살짝 뻐근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손이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느낌은 오른손에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제 손이 펜을 쥔 채로 굳어 손을 펴지 못하게 되자 저는 바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에서는 전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좋다는 병원과 유명하다는 의사에게 찾아가 진료를 받았음에도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봉사활동을 가서 알 수 없는 풍토병에 걸린 거 아니냐며 크게 화를 내시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노발대발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상 다 멈추고 휴식기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제 병은 이제 팔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마비가 일어나는 시간은 점점 오래 지속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을 제대로 굽히거나 펴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죠. 이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봉사단체의 대표님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며 어쨌거나 봉사활동을 다녀온 뒤 그렇게 된 것이니 자신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괜찮다며 이게 풍토병인지 원래 제가 앓던 병인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호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통해 여러 병원을 수배해뒀다면서요. 저는 호의에 대단히 감사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외국에 있는 병원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자신이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봉사단체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하셨고 저는 첫 번째로 스위스에 있는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제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봉사단체 대표님이 저와 아버지께 한국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의료진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고 의료기술 역시 뛰어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싱가포르를 추천하려고 하셨는데 다른 의료진들과 컨설턴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먼저 추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제가 입원한 병원은 시설도 너무 쾌적했지만 의료진들이 거의 다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생활하는데도 아무 무리가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는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수술과 치료를 계속하면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할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 병이 열대지방의 풍토병인 코끼리다리병의 일종인 것 같다고도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지금도 한국에 있으면서 제 손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완료되면 호주로 돌아가 공부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호주, 스위스에서 찾지 못한 병명과 치료를 한국에서 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고 클로이 씨가 사연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국의 의료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풍토병을 얻으면 정말 좌절할 법도 한데 클로이 씨는 정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치료 꾸준히 잘 받으시고 멋진 경영인이 되셔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감동 주파수 사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로이 씨에게 따뜻한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동 주파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에 업로드될 더 따뜻한 감동 사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